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본업은 전업투자자고요. 주식 관련된 또 책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유튜브 하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2차전지 최전선에 있는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이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계속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LG엔솔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매출처도 다변화되어 있고요. 완성차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은 북미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미, 유럽 또 지역별로도 글로벌 지역별로도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엔솔이 납품하는 완성차가 어느 종류인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야 언제 때 모델 3야 언제 때 모델 Y야 하지만 여전히 유럽과 북미에서는 물론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모델 3와 모델 Y는 북미와 유럽에서 판매량으로 항상 1등 찍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LG엔솔의 배터리가 납품합니다. 물론 중국에 나가는 물량 일부는 CATL이 차지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또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실은 파나소닉의 월별 데이터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파나소닉이 자국의 일본 완성차 모델의 비중을 높이고 파나소닉은 굉장히 미국에서 전기차 성장률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의 물량을 LG엔솔이 상당히 뺐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실제 8월달, 9월달에 또 데이터 나오면 제가 다음 달이나 올해 말이나 또 한번 업데이트 경제원타 와서 드리겠지만 지금 그 파나소닉의 점유율이 8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월간 MOM 전월 대비 20%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LG엔솔은 최근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월별 증가 중에 역대 최대급인 78%가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그 숫자를 유추해 볼 때는 LG엔솔이 상당 부분 파나소닉의 물량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 폭스바겐의 ID4입니다. 폭스바겐도 상당히 배터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폭스바겐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최대 그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 그 다음에 이 유럽의 일부 배터리 업체들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물량도 사실은 LG엔솔이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폭스바겐에서 잘 팔리는 모델 중에 하나가 ID4인데 ID4 배터리에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요게 들어가는 모델이 또 LG엔솔 배터리를 쓰고요. 그리고 GM 요새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데이터 보면 GM이 얼티엄이란 브랜드를 버리고 LG엔솔이랑 합작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는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아직 이슈일 뿐이고요. LG엔솔하고 GM하고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런데 GM의 에퀴녹스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데 에퀴녹스 모델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동안 계속 테슬라 점유율을 뺏고 있는 거는 역시나 현대기아차와 GM인데 현대기아차에 지금 아마 10,000대 넘게 팔렸을 거예요. 나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현대기아차에 기아의 EV3 그 다음에 캐스퍼가 다 모두 LG엔솔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 LG엔솔이 현재 GM과 현대기아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증명하고 있고요. 사실은 벤츠 계약권 때문에 실적이 사실은 LG엔솔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거는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LG엔솔의 영업이익을 3,000억 후반대에서 3,900억대에서 최대 많게 보는 데가 4,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실적 나온 거는 4,3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의 실적이 드디어 3분기부터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된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벤츠 수주가 일회성이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츠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쓰려다가 아차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벤츠가 어떻게 보면 벤츠의 수주조차도 벤츠가 우리나라 청라 화재 사건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LG엔솔한테 어떤 뭔가 국내 고객들한테 액션을 취한 거 아니냐 그런 약간 억측 비슷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품질에서 또 최근에
중국에서 이 베이징에서 중국 그 언론들 그리고 중국에서 자동차 전문, 중국에서 배터리 전문 사람들 모아놓고 시상을 했는데요. 당연히 자국 내 CATL이나 BYD 배터리를 1등으로 뽑을 줄 알았는데 LG엔솔 배터리를 최고 품질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세계 최강 배터리는 LG엔솔이냐 하고 완전히 인정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G엔솔은 모든 상황이 LG엔솔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LG엔솔이 자체적으로 2028년까지 매출 목표를 67조에 에비타 마진 10%를 밝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발빠르게 LG엔솔에 대한 연기금과 외국인 쪽의 순매수가 누적적으로 상당히 연속성을 보이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은 상황이고요. 제가 차트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차트에서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240일, 그러니까 1년치 평균값을 넘는 LG엔솔이 연봉상의 평균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때는 상당히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실적과 모멘텀과 수급이 다 삼박자가 다 맞춰져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LG엔솔은 앞으로도 가장 그 배터리의 가장 최상단에 있는 업체로서 배터리 2차 전지 업계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지금보다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핵심은 결국은 AMPC 관련돼서 말은 많지만 AMPC 첨단세액 관련돼서도 올해 대략 예상되는 거는 연간으로 1조 4천억이고요. 내년에는 2조 5천억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조 원대 후반 나오고요. 26년에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로만 4조 원대니까요. 엄청난 영업이익 발생할 거로 보고 지금 시총 100조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주춤하고 있죠. 오늘은 보니까 주가가 SK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 SK 하이닉스하고의 시총 차이가 대략 15조에서 20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주춤하면 그 수급이 갈 만한 데는 LG엔솔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기 때문에 LG엔솔은 시가총액 3위니까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고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지금 모든 그 모멘텀, 수급, 그 다음에 실적까지 다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사실 LG엔솔에서 중요한 거는 끝나지 않고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또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의 확산세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의미 있게 LG엔솔 외에 막 수급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외국인 기관 모두 좋아지는 업종을 꼽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더 LG엔솔이 좀 돋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기다리던 2차전지 업황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차전지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숫자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말하기는 사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냐하면 3분기에도 실적이 나쁠 거라고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반영해서 주가가 상당히 빠졌는데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8월달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 LG엔솔 데이터만 좋아진 게 아니라 SK온 제일 부진한 SK온의 데이터도 8월달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배터리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가격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빠지는 게 뭐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결국은 전기차가 확산이 되려면 배터리 가격이 의미 있게 떨어져야 되고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전기차 가격 싸지면 휘발유차하고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붙어볼 만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거가 전기차 자체의 시장을 키우는 데는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달 데이터도 제가 9월달 데이터도 좀 봤는데 9월달에도 의미 있는 거는 유럽에서 보조금 앞으로 재개될 거라고 얘기 나오는 독일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일이 7, 8월 달에 그쵸? 7, 8월 달에 마이너스 전월 대비 60%까지 줄었다가 9.7%인가? 독일에서 플러스 데이터로 바뀌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원래 영국은 좋았습니다. 원래 영국은 10.8% 8월 달에도 플러스 나왔는데
9월 달의 데이터는 영국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성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프랑스도 8월 달에 거의 30% 넘게 데이터가 나빴다가 프랑스에서도 데이터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유럽에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저는 의미 있는 거는 9월 달에 저는 의미 있는 거는 테슬라의 판매량 데이터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전체 판매, 미국 시장 전체 전기차 판매의 60%를 차지했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6.7%까지 빠졌는데 그 36.7% 빠진 게 국내 배터리 업체는 나쁜 게 아니라 36.7% 빠진 거를 누가 가져갔는지를 보면 역시나 현대기아차하고 GM이거든요. 근데 현대기아차하고 GM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모두 LG엔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LG엔솔하고 SK온 배터리라서 LG엔솔하고 SK온의 미국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극재 판매 가격이 9월 달에 NCM하고 NCA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플러스로 막 20%씩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닌 상황인데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고요. 9월 달 전체 배터리의 출하량이 11.7%까지 성장률이 회복이 됐습니다. 왜냐면 8월 달에는 유럽에서 역성장이 나왔거든요. 유럽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역성장이 나왔는데 그게 유럽을 포함해서 북미는 지금 거의 15% 넘는 성장이 20% 넘는 성장이 나오고 있죠. 북미 8월 달에 20% 넘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도 역시 20%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 합산으로 약 11%대 성장이 나왔다는 거고요. 현대기아차가 9월 달에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완전히 숫자가 회복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중국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6월 달에 11.1%까지 피크 찍고 8월 달에 7.7%까지 감소했고요. 특히 중국에서 계속 월별로 1등 찍는 브랜드가 상하이 요거입니다. 상하이 자동차 SAIC의 MG 브랜드라는 거거든요. 요게 드디어 관세를 상계 관세 포함해서 46.3% 역대급 최고 관세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8월 달에 판매량이 65% 감소했고요. 9월 달 지금 합산 예상치도 50% 넘게 감소해요. 근데 반면에 상계 관세가 17.4%밖에 적용이 안 되는 BYD가 어부지리로 1등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되냐? 8% 점유율인데 9월 달 데이터를 보면 당장 이게 8%에서 다시 과거의 8.5% 점유율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현대기아차 EV3가 10월 달에 판매 시작되고요. 12월 달에 캐스퍼 EV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두 자릿수 10% 이상의 점유율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미 현대기아차는 유럽의 상하이 자동차나 BYD랑 다르게 이 관세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최대 현대기아차가 수혜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삼성 SDI가 배터리를 납품하는 BMW 이런 쪽도 유럽 차들이 지금 자국 차 지키기가 지금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BMW라든지 스텔란티스 쪽도 점유율이 회복되면 당연히 삼성 SDI나 LG엔솔 배터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셀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소재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시점인데요. 대표적인 소재주인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때문에 이익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사실은 음극재 이익 깎아먹는 게 올해 아마 한 3분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음극재가 일단 손익분기점 수준만 맞추면 양극재 쪽은 계속 캐파를 계속 늘리는 상황이고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니까 전기차 잘 팔리고 배터리 셀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가장 중저가 차종에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EV3가 잘 팔리면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이 최대 수혜고 캐스퍼 EV가 잘 팔리면 그것도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이 최대 수혜고 GM의 에키녹스가 잘 팔리면 그것도 포스코 퓨처엠의 최대 수혜입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차종에 가장 포지셔닝이 잘 돼 있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심지어 LG엔솔하고 관계가 약간 소원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삼성 SDI 적극 공략해서 삼성 SDI 물량 늘릴 거다. 왜? 삼성 SDI랑 40조 넘게 계약 체결한 게 당장 이제 내년도부터 차곡차곡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타깝게도 에코프로비엠 LNF는 연간 출하량이 마이너스지만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 정도가 연간 출하량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가장 양극재단에서는 실적 안정성이 가장 좀 괜찮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GM의 물량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M이 원래는 연간 30만 대 목표 세웠다가 25만 대 낮췄다가 20만 대까지 낮췄는데요. GM의 이제 월별 판매량이 3분기에 누적적으로 7, 8, 9, 3개월 동안 이제 평균 이제 한 10,000대 정도 수준까지는 판매량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4분기에 그 에퀴녹스 말고 나머지 이제 나오는 차들 시에라라든지 리릭, 그다음에 그 실버라도 이런 쪽 차종이 만약에 내년 초에 그 25년 상반기에 GM의 이제 에퀴녹스 외에 나머지 차들이 회복이 되면 올해는 조금 어려워도 25년도에는 연간 판매량 25만 대 수준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GM도 신차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최대 수혜주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24년도에 연간 출하량이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 정도 늘어나면 양극재 5대 천왕 중에선 최대치고요. 내년에는 아마 50% 넘게 출하량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의 부진한 물량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올해 4분기부터는 북미 쪽, NCA 쪽 제품이 가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전체 출하량을 20% 이상 늘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가 마이너스 BEP를 못 맞춤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플러스 전환, 흑자 전환했고 3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연 쪽에서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플러스 수익을 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아마 양극재단으로 실적이 좀 회복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최대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가 상당히 좀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 SDI가 최근에 조금 부진해요. 8, 9월달 데이터가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에코프로비엠이 나쁘다기보다는 삼성 SDI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 SDI에서 의미 있는 수주의 흐름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거는 에코프로비엠도 삼성 SDI가 인디애나 공장을 25년도 가동할 거를 24년도로 앞당겼기 때문에 인디애나 그 코모도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좀 늘어나면 에코프로비엠도 실적은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SK온에 대한 비중도 높거든요. 근데 SK온이 지금 다행인 거는 포드 물량 줄어드는 거를 발빠르게 현대기아차로 전환해서 현대기아차 잘 팔리면 에코프로비엠도 사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모두 회복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의 그 안정성 측면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에코프로비엠보다 안정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캐즘의 끝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철광석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37%나 빠졌다가 지금 단기간에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심플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고 부동산 경기 부양 반등이 좀 나오면 이런 얘기도 돌아요. 상하이나 선정 같은 일선 도시에 부동산 주택 매수, 일선 도시 주택 매수 제한하는 거를 철폐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주택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주택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자국에서 철강 수요를 충분히 커버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수출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박살나니까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박살나니까 철강을 자기네들 자국에서 소비 안 하고 자꾸 해외로 수출해서 철강 가격을 박살내는 거였는데 가격 반등이 유지만 된다면 자국에서 계속 철강을 수요할 거고 그 철강의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해외에 있는 그 철강 업체들은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발 이제 철강 관련돼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급만 늘리지 않으면 철강 가격은 회복이 되고 이미 회복세가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 지준율 관련돼서 지급준비율 올해 말에 50bp 정도 추가 더 인하 언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 2015년에 지준율 2월 달부터 2월, 4월, 8월, 10월 계속 인하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중국 철강 가격이 반등 나오면서 글로벌 철강 가격들이 쫙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지준율 인하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모멘터로 단기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철강 관련돼서 최근에 그 유통 재고가 한 13.7%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일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철강 가격이 골고루 철근 가격, 여령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철강석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밀마진, 그러니까 원재료 판가에서 제품 판가에서 원재료 가격을 뺀 걸 밀마진이라고 하는데 밀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는 본업이 철강이니까 철강이 무조건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면 포스코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80% 이상, 85%까지 다 철강이기 때문에 2차전지 아무리 좋아져도 철강이 회복이 안 되면 포스코 전체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포스코는 지금 철강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신 대로 4분기에 이익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분기에 예상하는 게 포스코 철강이 영업이익이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인데 4분기에 예상되는 거는 9,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4분기 전망은 밝다. 그래서 4분기에 예를 들어 연간 영업이익이 9,300억 정도 회복이 된다 치면 9,300억이라는 사이즈는 영업이익이 200% 증가하는 거고요. 전년 4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곱하기 단순 이제 영업이익 9,300억 사이즈면 연간으로 곱하기 4만 해도 3조 6천억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업황이 그냥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리튬이 글로벌 생산 비용이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예요. 이거 제일 생산 비용 제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앨범알인데 앨범알도 킬로그램당 10달러 수준이면 그 광산, 호주에 있는 캐머런 광산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튬 업체들은 15달러 이상 생산 그 원가를 유지하지 않으면 생산 능력 확장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생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달러 수준까지는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기사가 났어요. 리오틴토, 아카디움 리튬이라는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업체를 9조 7천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위 업체들로 완전히 이제 과점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리오틴토가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하면서 실제 저렇게 킬로그램당 10달러 수준 맞출 수 있는 회사 자체도 글로벌 리튬 업체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과 지금 철강성이 모두 회복되는 국면이고 PBR 밸류로 치면 0.5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도 더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은 결국 25년도부터 매출이 반영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황 개선이 시작되면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여전히 완성차도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생산 원가 절감, 그리고 생산 원가 절감 플러스 이 충전, 그 다음에 충전의 인프라, 그 다음에 전기차를 쓰는 소비자들 정말 많은 분들이 충전이 불편하다, 충전이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는 결국은 소재단으로 특수 소재 계속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거에 거의 엄청난 게임 차인저로 예상이 되는 게 건식전극 공정입니다. 그래서 건식전극 공정 관련돼서는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건식전극 공정이 실제 기존의 습식 공정보다 생산 원가를 최소 17%에서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기를 쓰고 지금 건식 전국 공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나오려고 하는 모델 Y, 그러니까 모델 2죠. 모델 2랑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 모두 건식 전국 공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전국 공정이 부각받으면 건식 전국 공정 관련 장비주라든지 소재주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데, 건식 전국 공정이 또 진짜 파격적인 게 지금 LFP가 삼원계 배터리보다 엄청 가격이 싼데 한 30% 정도 차이 나는데, 그 가격 차이가 건식 전국 공정을 쓰는 순간 LFP와 삼원계 배터리 중에 그 니켈의 비중이 80% 이상 되는 거에 가격 차이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구반방 같은 경우 니켈을 90% 쓰는 거는 삼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건식 전국 공정을 쓰면서 가격이 싸지더라고요. 5% 이상 오히려 더 싸집니다. 그러면 중국 CATL하고 BYD가 밀고 있는 LFP는 가격 경쟁력까지 이르면 상당히 LFP는 이제 완전히 그냥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건식 전국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LFP를 주력으로 하는 BYD나 CATL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식 전국 공정 관련된 수혜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완성차 만드는 쪽이나 전기차를 쓰는 소비자가 모두 중요하게 하는 충전과 관련된 소재, 그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게 실리콘 음극재고요. 실리콘 음극재도 LG 엔솔하고 똑같이 240일, 1년 동안 이동평균선 위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 추세인데 의미 있는 그 가격대를 돌파한 가격대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양극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수혜주, 앞으로 그 테슬라 관련돼서도 4680 원통용 배터리를 LG 엔솔이 12월 달에 이제 오창 공장에서 양산하면서 원통용 배터리가 계속 수혜를 받을 건데, 원통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독점 생산하는 TC 스틸이 최대 수혜주인데, TC 스틸 말고 동국산업도 원통용 배터리를 양산한다고 지금 언론에 뉴스화 됐거든요. 근데 동국산업이 캐파 자체가 TC 스틸하고 게임이 안 되고요. 시간이 걸립니다. 양산하는데. 수율 맞추거나. 그래서 진입장벽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도 동국산업에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의 격차, 캐파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TC 스틸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데, TC 스틸이 잘 가다가 고점에서 최대 주주 매물 나오면서 박살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역시 원통용 배터리 부각받으니까 가장 주가 측면으로 탄력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TC 스틸이 저는 원통용 배터리 최대 수혜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건식 전국 공정, 그 다음에 충전, 요 두 가지 모멘텀을 다 만족하는 게 대주전자재료다.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재료, TC 스틸 두 종목은 꼭 반드시, 추천주 아닙니다. 사실한 얘기 아니고 꼭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2차전지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가가 언제든 변동성이 있고 2차전지 회사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굉장히 우상향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굉장히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오고 있지만 항상 주가라는 거는 변동성 때문에 빠질 걸 감안을 해서 항상 현금 3천만 원이 있다고 3천만 원을 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중에 저 같으면 최소한 700만 원 이상은 일단은 항상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매수 조건을 보기 위해서 70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냐? 저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의 한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아까 말씀드린 원통용 배터리, 수혜주 3분의 1 이렇게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구체 자체가 2차전지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라면 양극재의 심장이 전구체인 거죠. 그러니까 전구체가 양극재의 70%를 차지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IRA 때문에 또는 IRA FEOC 세부 규정 때문에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요구가 엄청나게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요거 신영증권하고 에코프로 머티 자료인데요. 사실은 다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중국 업체고요. 그 외에는 의미 있는 업체가 에코프로 머티하고 바스프토다 정도밖에 없어요. 스미토모. 그런데 스미토모나 바스프토다는 비중국 업체긴 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전구체 생산을 늘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데가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구체가 메인이 아닌 거죠. 바스프토다, 바스프라는 엄청난 독일, 유럽 1등 화학회사의 어떤 자회사 개념인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전구체 회사 중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중국의 CNGL이랑 중국의 GEM 정도예요. 심지어 벨기에 유미코 요 회사도 전구체 관련돼서 생산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구체 생산하는 것보다 에코앤드림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전구체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쇼티지인 상황에 중국 외 업체 대안을 찾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는 포스코 퓨처엠도 중국의 이 CNGL이랑 같이 합작해서 우리나라 공장을 1조 8천억 하려고 했는데 중단했어요. 그게 전기차 업황의 캐즘 우려도 있지만 아마 그 부분이 IRA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이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5대 천왕에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와 코스모 신소재, LNF 모두 의미 있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세계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면 전구체 업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이 에코앤드림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앤드림 빼고는 전구체 할 수 있는 회사가 원래 포스코 퓨처엠도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CNGL이랑 같이 협업하려다 그 협업도 깨진 상황이고, 그래서 전구체도 필요한데 전구체를 의미 있게 생산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전구체 업체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에서도 중국산 전구체 안 쓰려고 하는데 중국산 전구체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에코앤드림 같은 회사가 계속 주목을 받는 거고요. 에코앤드림은 벨기에 유미코의 전구체를 납품하거든요. 근데 전구체를 납품하는 벨기에 유미코가 양극재 업체로 치면 글로벌로도 10위권 바뀐데도 전구체가 부족해서 쇼티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전구체가 상당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급한 상황이다. 근데 공급이 아까 바스프토다도 또는 스미토모 화학도 의미 있게 공급을 늘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더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CNGL하고 아까 GEM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앤드림이 주목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억 양극재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양극재 수주가 늘어나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양극재의 70%가 전구체고요. 전구체 관련돼서는 소입경, 대입경 그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런데 전구체도 당연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를 배터리 셀 업체한테 납품해서 셀 업체가 전구체를 지정하고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맡기고 품질을 통과하고 양산 수율이 나오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에코앤드림 후발 업체인데 불구하고 이미 이런 완성체 업체나 셀 업체한테 퀄 테스트가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된다는 거고요. 2025년 당장 내년에 핵심 광물에도 FEOC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구체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체 업체들은 심플하게 양극재 판매 가격의 70%를 계산하시면 되고, 지금 가장 빠졌을 때 양극재 단가가 킬로그램당 26.7불이니까 거기에 얼추 70% 계산해가지고 환율을 한 1330원으로 계산하면 전구체 가격이 나옵니다. 심플하게 24,9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4,900원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톤당 몇 톤? 실제 캐파 몇 톤? 그래서 25,000원 대충 잡아도 지금 5만 톤을 양산하겠다고 하는 어디죠? 에코앤드림이 매출이 1,000억대에서 5,000억대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구체는 가격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앤드림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전구체를 1년에 얼마 양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당연히 실적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의존도가 전구체 기준으로 글로벌 생산 80% 이상이 중국 의존도입니다. 그러면 당장 2025년도 내년부터 전구체가 탈중국화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전구체 쇼티지가 최소한 2, 3년은 지속이 된다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코앤드림 그 부사장님이 밝혔듯이 우리는 캐즘 잘 모르겠다. 우리는 쇼티지 때문에 물건 만들어서 양산하기도 바쁘다고 했고요. 심지어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5만 톤 증설하는 거 플러스 추가로 계속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캐파로 치면 2027년 기준으로 21만 톤 캐파, 보통 지금 양극재 캐파 줄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는 캐파 줄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미 캐파, 그 다음에 수율, 양산 수율, 품질, 레퍼런스 모두 검증받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전구체 외에 외부 판매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내년에는 뭐 그 매출 잡아놓은 거 보니까 1조 넘게 잡아놨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GEM이나 CNGL이 시장 침투율이 꺾인다면 그 수혜는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사실은 바스프토다나 스미토모가 아니라 후발 업체인 에코앤드림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구체 쇼티지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밸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머티의 밸류에이션 측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밸류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밸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400억 이익 났을 때거든요. 22년도에. 근데 88억 급감했고 지금 167억 적자인데 400억 이익 났을 때 그러니까 6,600억 사이즈에 400억 이익 났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률 5.86이거든요. 근데 25년에 내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조 정도 매출한다고 해요. 그러면 1조 매출에 5.86%면 5,860억이잖아요. 그러면 5,860억을 아니죠. 1조에 10%면 1,000억이고 586억이죠. 그쵸? 586억을 요 8조로 나눠 보시면 600억 잡을게요, 그냥. 내년에 600억 정도 이익 난다고 보고. 그러면 몇 배죠? 엄청나죠? 100배가 넘죠. 그죠? 140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사실은. 주가 측면으로 보면, 이익으로 보면. 근데 뭐 주가가 단순히 이익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에코앤드림 보시면 에코앤드림은 7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에코앤드림이 25년도에 이익이 8배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에코앤드림도 똑같이 최고 실적 좋았을 때가 예를 들어 80억이다. 그러면 이익이 뭐 8배 늘어난다고 하면 80억에서 8배면 640억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00억 정도 이익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0억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똑같이 에코앤드림이 25년도 기준으로 캐파 5만 톤 잡으면 5천억 사이즈까지 커지는 거고 매출이 그죠? 5천억 사이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똑같은 이익을 적용해 볼게요. 5천억에 6% 이익 잡으면 얼마죠? 300억이죠. 300억 이익이면 300억을 시가총액 7,500억으로 나누면 몇 배죠? 대략 24배 정도 되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8조죠, 8조. 그러면 캐파가 4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몇 배 차이 나죠? 8조 대 7,500억이에요. 그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전구체 1등 기업이고 얘네는 후발주자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빼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7,500억의 이익이 아까 얼마 사이즈 나온다고 했죠? 6% 정도 잡으면 5천억 사이즈 6%면 300억이니까 24배.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계산하는 팁을 알려드린 거야. 8조예요, 8조. 8조 1,200억, 1,600억에 이익이
피크 찍을 때 계산, 피크 요거 390억, 400억으로 잡아도 400억에 더 오히려 늘어난다고 볼게요. 50% 늘어나서 600억으로 잡아도 600억에 8조면 200, 그죠? 몇 배죠? 600억을 나누면 8조를 600억에 100배면 6조, 그죠? 140배죠, 그죠? 140배 대 아까 에코보엠 드린 몇 배였죠? 20배잖아요. 네, 24배 맞아요. 그러면 140배에 24배면 7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7배 차이 나는데 실제 배터리 전구체의 출하량은 얼마 차이 나죠? 얘네 5만 톤, 얘네 21만 톤, 4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주가는 7배, 8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인 드림이 싸거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비싼 건데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싸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과연 중국의 CNGL이나 GEM은 얼마의 밸류를 받을까? 140배씩 안 받습니다. 보통 30배에서 40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에코인 드림은 계속 5만 톤에서 캐파를 계속 늘릴 거니까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밸류에이션이 계속 싸지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1만 톤이 아니라 막 40만 톤, 50만 톤까지 간다 그러면 이 밸류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주가 반등에 대한 기다림이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전망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서 사실은 뭐 누가 2차전지 얼마까지 간다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밸류에이션을 계속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계속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 구독자분들이 양극재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25년대 몇만 톤 할 거야. 거기에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양극재에다가 공장이 100% 가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상 가동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면 한 85%를 잡고 거기에 100% 분량이 하나도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90% 수율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전체 매출이 나오죠.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1년에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이제 두 자릿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6에서 뭐 한 8%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영업이익률 곱하면 그게 포스코 퓨처엠의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 사이즈가 나오고요. 거기에 주가는 뭐라 했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사람들이 기대값, 멀티플을 곱하는 거잖아요. 멀티플을 어떻게 계산해요? 양극재 5대 천왕, 포스코 퓨처엠, LG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또 코스모 신소재, LNF 그 5개 회사들을 이익에 대한 기대값, 평균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지금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 900 몇 배가 나오고 뭐 에코프로비엠 적자, LNF 적자라서 이익으로 그게 안 돼요.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내년 걸로 하면 다 플러스로 바뀐다고 치고 내년에 평균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PR이 몇 배냐?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60배 정도 돼요. 60배. 55배에서 60배 사이즈예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최상위 업체니까 평균으로 계산하면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아까 영업이익 사이즈에다가 곱하기 포스코 퓨처엠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을 전체 그 회사의 주식수로 나오면 예상 주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포스코 퓨처엠 계산해 보시고 LG화학 계산해 보시고 에코프로비엠 계산해 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전구체도 알려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5년에 생산되는 전구체 출하량 곱하기 얼마요? 양극재 가격의 70%. 그죠? 거기에 수출한다고 하면 환율 1330원에 전구체도 마진율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준으로 제일 좋았을 때가 5.89%니까 대략 7%, 6% 잡고 전체 마진 하면 이익 나오죠. 그 이익에다가 전구체는 뭐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세계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 업체들, GEM이나 거린메이나 또 CNGR, 포스코 퓨처엠이랑 합작하려고 했던 CNGR 이런 회사들이 평균 PR 몇 배 받지? 그 평균 값을 곱해보면 전체 시총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동박 다 똑같아요. 왜? 제품 생산해서 물건 만들어서 얼마 물건 나갔고 출하량 나갔고 마진 얼마 붙이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하잖아. 예를 들어 LG화학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CNT 도전제도 하고, CNT 도전제 최근에 또 뭐 중단한다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동박도 하잖아. 분리막도 하잖아. 그러면 그런 회사들 프리미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감안해서 1.2배를 줄 수도 있고, 프리미엄도 1.2배 주냐 1.3배 주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건 본인이 기준 세우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기본 어떻게 이거 시가총액 어떻게 구하지? 목표 주가, 적정 주가 어떻게 구하지? 기본 폼은 다 알려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엔캠이 너무 궁금하다. 그럼 엔캠 전액 가격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전액 가격 얼마에 엔캠이 얼마 양산한다고 해요. 뭐 70 몇만 톤 양산한다고 하죠. 그럼 70 몇만 톤 곱해요. 거기다가 엔캠이 마진 얼마 남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곱하면 총 엔캠이 1년에 전액으로 파는 매출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익률 곱하면 이익 나오고요. 그거에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또 뭐 어디 있죠? 덕산 테코피아 전액 관련된 업체 뭐 그 밑단에 중앙첨단소재, 첨보 이런 회사들의 전체 평균 PER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한 평균 값을 엔캠이 1년에 벌어들인 이익에다 곱하면 대략적인 엔캠 관련된 전액 업체의 시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재밌고, 어떤 거는 주가가 엄청 싸고요, 어떤 거는 엄청 비싸거나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엔캠이 전액 중에 1등이니까 난 엔캠에 20% 프리미엄 줄래. 그래서 1.2배를 곱한다? 그럼 그 논리가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도 하니까 저는 20%더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는 있어요. LNF는 같은 양극재 업체 중에 24년도에 가장 적자 폭이 크다. 또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업체 중에 캐파가 제일 작아. 그럼 똑같이 1배로 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10% 밸류에이션을 깎는 거예요. 그럼 0.9배로 곱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시면, 아까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엔드림하고 두 개만 비교해봐도 어떤 건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고 어떤 건 싸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국내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3분기 충격적인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주가 오만전자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외국인이 반도체 매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산 거 다 토해냈어요. 9조 7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하이닉스는 2,500억 정도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는 게, 결정적으로는 HBM에서 빨리 결과물을 못 내니까 그게 큰 것 같고요. 실제 숫자도 컨센은 13조 초반에 나왔다가 10조 4천억까지 떨어졌는데 그것도 못 미달하는 수준이 9조 1천억을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아시아 자금 쪽에 일부가 중국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18%에서 20% 되니까 지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불가피하게 매도한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펀더멘탈이 5만원 펀더멘탈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를 정리하고 중국을 매수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패시브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 중에 삼성전자를 불가피하게 매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삼성전자 펀더멘탈 자체가 5만 전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 비율 대비해서 1배 초반이면 거의 또 역대급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5만 전자라고 뭐 단정 짓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 HBM 관련돼서 계속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지만 그 HBM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앞으로 HBM 관련돼서 사실은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을 계속 그 기회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 이제 4로 갈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HBM4로 갈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TSMC의 이 최첨단 패키징 관련된 부분을 의존을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최첨단 패키징 후공정 관련돼서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눈치도 봐야 되고 TSMC 눈치도 봐야 되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HBM4로 가면. 근데 HBM4가 그렇게 늦지 않아요. 왜냐면 HBM4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3E랑 병용해서 HBM4도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분명한 기회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오만전자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지금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HBM 제외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 부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적 부진 우려도 사실은 과하다고 보는 게 그 외국계 그 매도 보고서 때문에 그렇게 그게 촉발이 됐는데요. 레거시 반도체가 시장 우려하고는 다르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관점으로 보면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삼성의 그 레거시 반도체도 가격이 6, 7, 8 계속 매월 20%씩 올라갔으니까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는 건데, 가격 상승세 주춤한 거 보고 레거시 반도체가 꺾였다고 말한 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고, HBM 때문에 HBM 캐파를 엄청 늘려서 레거시 반도체 자연 감산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쪽의 공급 측면,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쪽의 공급 측면에 확산이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 가격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가격의 그 회복이 다시 내년 상반기 되면 다시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큰 폭을 담당하는 휴대폰 쪽, 모바일 칩 쪽에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폴더블 폰이 초창기만 해도 잘 팔리다가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폴더블 폰이 좀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삼성전자 모바일 칩을 쓰는 중국의 뭐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이런 중국 휴대폰 업체들도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 휴대폰, 그리고 삼성전자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납품하는 애플 휴대폰, 그거 관련된 것도 기대값이 그렇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값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금만 수요 회복이 나오면 좀 전반적인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쪽 그리고 가전 쪽까지 조금만 실적 개선세가 나온다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자금에서 그렇게 빠져나간 측면이 없다면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6만 원 깨진 가격대에서는 삼성전자는 가격적인 매력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부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이제 오만전자 때 약간 설명드렸는데, 레거시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가 큰데, 레거시 메모리 수요 둔화 관련돼서는 사실은 휴대폰의 비중이 되게 큰데, 휴대폰이 재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칩에 대한 뭐 재고, 그 다음에 모바일 칩 가격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주가 측면으로는 좀 굉장히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메모리 사이클 단기 둔화를 반영해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최소 55조에서 70조 사이즈를 보면 지금의 주가는 PER 뭐 7배, 8배니까 상당히 주가 측면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HBM4로 갈 경우에는 삼성전자한테 상당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 때문에 일반 커머디티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능력은 계속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HBM을 줄이지 않고 HBM 프리미엄 쪽으로 계속 늘리면 결국은 삼성전자 이 레거시 반도체는 회복은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라 이 회복의 상황이다. 그리고 메모리 업계 자체가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된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가격이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뭐 월간, 전월 대비 20% 상승하다가 지금 보니까 상승률이 6%, 7% 정도더라고. 6%, 7%도 엄연하게 얘기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공정,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선단 노드로 전환될수록 아까 메모리 캐파는 계속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격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 적자폭, 이것도 큰 문제인데, 파운드리가 지금 1조 넘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약간의 어떤 트러블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한테 맡기고 싶은데 삼성의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삼성이 시스템 LSI,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가 결국은 엔비디아 물량의 일부를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에는 좀 가져간다고 보면 파운드리 쪽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애플에도 AI가 적용된 폰이라든지 패드라든지 그다음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게 IT 기기의 반영 버전, 신버전이 글로벌 출시를 따라 주가가 뭐 반짝반짝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쪽 북미 고객사 이게 바로 애플 말하는 건데 OLED 쪽도 회복이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모바일 쪽에서 가격도 빠지고 물량도 줄어서 그 부분이 그럼 계속 가격 빠지고 계속 물량 줄 거냐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 조금만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는 HBM4에서 시장 확대를 노려야 되고 가전 쪽은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이고 휴대폰은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서 뭐 판매량이 더 줄거나 더 물량이나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낮고 반도체 쪽에서는 HBM 말고 지금 HBM 때문에 부족한 일반 D램 이 고용량 모듈 쪽하고 SSD 저장 장치 그 다음에 DDR5 이쪽은 계속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기저효과가 이미 낮았기 때문에 메모리 업계가 나머지 HBM을 제외한 나머지가 업황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HBM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는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는 회복 국면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 구형 쪽 반도체에서 조금만 수요 회복되는 국면이 나오면 하이닉스보다 주가 측면으로 훨씬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 좋아질 일이 남아있지 않나. 지금 역대급으로 실적에 대한 그 부회장님 나와서 사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부분 1위를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 하이닉스는 영업이 컨센이 6조 7천억에서 7조 뭐 2천억 잡혀 있는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6조 7천억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보다 이익이 훨씬 더 잘 날 것 같고요. 신규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나는 거는 결국 서버, AI 관련된 서버 투자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는 최소한 26년 내후년까지는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 맞고요. 하이닉스도 결국은 HBM 관련된 수요 확대되는 거에 수혜인데 HBM 관련돼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뭐 삽질을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뺏기면 하이닉스는 계속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HBM3까지는 하이닉스가 이미 시장을 완전히 뺏었고 1등인 거고 그런 상황인데 4부터는 어떻게 될지 삼성전자하고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까 삼성전자 가격 그 떨어지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D램하고 일반 낸드 쪽 하이닉스도 그 타격이 있습니다. 사실 분명한 거. D램이 가격이 예를 들어 뭐 25%씩 상승하다가 7, 8%대까지 내려온 측면 낸드도 가격이 25%씩 상승하다가 7% 정도 상승하는 수준으로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D램에서 전체 HBM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0% 초과할 거라고 얘기하고 내년에는 그 HBM 차지하는 비중이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왜냐면 HBM이 가격도 비싼데다가 두세 배 비싼데다가 마진도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HBM 매출 비중이 하이닉스 전체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오면 HBM 때문에 하이닉스는 계속 역대급 최고 실적을 찍겠죠. 근데 그 역대급 최고 실적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 그거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일단 당장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당장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그림으로는 하이닉스가 실적상으로 봐도 삼성전자보다 우위에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조차도 예를 들어 영업이익 뭐 6조 7천억 예상했는데 그건 안 나와서 모른 거니까요. 예를 들어 6조 7천억 예상했는데 막 5조 후반 나오거나 6조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하이닉스도 주가 변동폭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는 최소한 내년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게 신한증권하고 트렌드포스 자료인데요. HBM3 8단 여기까지 GB200까지는 엔비디아에서 뭐 하이닉스가 거의 계속 1등이고 AMD 요 MI350 여기서는 사실 삼성전자랑 지금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단 B200부터 12단 B200부터는 또 AMD의 MI375 모델 여기서부터는 25년도 그러니까 상반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막 계속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거는 삼성전자에 따라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마이크론이 우리도 연간 시장 점유율 20%까지 늘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마이크론은 일단은 그 점유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마이크론은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 결국은 하이닉스의 1위는 삼성전자의 HBM이 언제 엔비디아에 완전히 테스트를 받아서 양산 그 구체적인 시기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와는 다르게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년 기준 PR이 엄청 보시면 요 예상치 그러니까 올해 연간 23조 그 다음에 내년에 34조 요 이 기준으로 하면 PER이 23조 기준으로 하면 PER 어디였죠? 네, PER이 8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하면 5배거든요. 그럼 PER 기준으로 하면 하이닉스의 과거 PER 기준으로 봐도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대략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졌거든요. 25% 정도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25% 빠진 정도 수준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올해 PER 8배고 내년에 실적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싼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5배인데 삼성전자는 그럼 과연 얼마일까? 9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가전도 하고 뭐 하죠? 휴대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전장도 하고. 근데 9배 받는 거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이니까 5배 받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밸류를 더 주는 게 맞는데 반도체만 엄밀하게 놓고 따져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이닉스가 올해하고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쪽 이익이 삼성전자 앞설 거라고 보니까 그럼 내년 PER 기준으로 5배면 하이닉스를 바닥 찍었다고 말하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바닥 찍었다고 말하는 거 관련돼서는 주가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의 이 내년 밸류에이션 PER 그러니까 가격 측면 말고 밸류에이션 PER 5배 측면을 유지한다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이 35조 찍는 거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5조, 그러니까 30조 초반에서 30조 후반 요 바운더리에 영업이익이 있는다고 가정하면 PER 5배면 주가 측면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주가 측면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을 기회로 삼아 3천만 원으로 두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가 또 아까 2차 전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3천만 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가 사실 계속 불안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3천만 원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일단 현금으로 들고 있을 것 같아요. 1,200만 원을 들고 있고 1,800만 원 가지고 현재로서는 계속 하이닉스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하이닉스는 아까 팔더라도 삼성전자가 엄청 파는데 하이닉스는 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단기 투자자냐 중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장기로 본다고 하는 분들은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1,800만 원 중에 비중을 난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7, 하이닉스를 3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좀 단기 모멘텀을 보고 싶어. 그러면 반대로 하시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1200만 원 현금 들고 있대 1800만 원에 7을 난 단기 투자자다 그러면 7을 하이닉스, 3을 삼성전자 이렇게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 TSMC나 인텔, 마이크론 또 어디죠? 엔비디아에 직접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네. HPSP 같은 장비 회사도 있고요. 공부해 보시라고.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회사들 아까 현금 1200만 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다고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빠졌을 때 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런 회사들을 현금 1200만 원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회사들을 1200만 원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고점 회복과 신고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2개월가량 빠른 주가 하락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6만 원이 깨졌다고 삼성전자를 더 사는 전략은 맞지 않은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고 삼성전자를 파는 거는 또 좋은 전략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면 매출과 이익 늘어나는데 주가만 계속 빠졌다? 주가는 심플하게 결국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과 이익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다르게 HBM이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란 모멘텀을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HBM 모멘텀을 반영한 주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날라갈 때, 한미반도체 날라갈 때 주가 전혀 반영을 못했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황이 일단은 최소한 HBM 때문에 일반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계속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가격이 꺾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상황,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요 세 가지 모멘텀,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앞으로 휴대폰 계속 나오죠. 신규로 나오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이 반도체 관련돼서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엔비디아 수주를 계속 받으려고 하죠. 그런 측면의 기대감이 계속 여전히 살아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지금의 고점을 찍고 있는 방산이라든지 제약 바이오를 간다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 성향 자체가 고점에 있는 것들 사서 매매하시기 전 부담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같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내에서 팔고 하이닉스를 갈아탄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진 건 분명하거든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쉽게 팔지 마시라. 그냥 갖고 버티셨으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간다든지 삼성전자를 팔고 제약바이오나 방산을 산다든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2차전지를 산다든지 그런 전략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내 포트폴리오의 15% 20% 정도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앞으로 그리고 계속 배당 늘어날 겁니다. 연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은행 이자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배당 수익률 보시면 2.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계속 받으시면서 과거 10년 동안 데이터 봐도 꾸준히 계속 우상향한 거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기아차 정도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고 내가 진짜 전문 투자자처럼 전업 투자자처럼 엄청나게 기업 분석할 시간적인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로 다른 종목 갈아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갖고 여유 자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거는 괜찮은데 삼성전자 팔고 꼭 다른 걸 갈아탄다?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삼성전자만큼 중장기 진짜 5년, 10년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만한 회사,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회사가 있을까? 오히려 저는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3년, 5년 투자하는 거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